시간 끝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이제 64페이지부터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쭉 나오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정비사업 시행 절차예요. 그래서 우리 기초과정 때는요, 정비사업 시행 절차를 공부하는 겁니다. 절차를요. 그래서 이 절차가 이제 좀 자기가 익숙해져야 돼요. 이 절차 진행 순으로 이 정비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우리 정비사업 시행 절차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절차입니다. 자, 우리 정비사업 시행 절차에서는요, 제일 먼저 출발이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정비 기본 계획. 예. 요것이 이제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정비 기본 계획 그러면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각 동별로 예를 들면 한남동은 몇 년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 서울의 보강동은 몇 년도부터 재개발 사업 추진하겠다. 또 개포동은 몇 년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몇 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정도 대강의 방향만 나오는 게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는 정비 기본 계획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인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요 정비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자, 정비 계획은 정비 기본 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하는데 이 정비 계획은 정비 사업별로 한 개씩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정비 사업을 300군데에서 한다 그러면 정비 계획도 300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비 기본 계획하고요, 정비 계획을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 계획은 정비 사업별로 한 개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죠.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이에요. 옥수 제 13구역 재개발 사업. 옥수 13구역 재개발 사업이 끝나서요, 지금 여기 파크힐스가 들어섰어요. 대림에서 지금 파크힐스가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비 계획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옥수 제1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 계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별로 한 개씩이 나오는 게 정비 계획입니다. 그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재개발 사업 공부할 때는 저기 이제 옥수 제13구역 재개발 사업이 아주 유명한 서울시의 그 재개발 사업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요, 그 예전에 MBC 드라마 중에요, 서울의 달이란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 서울의 달 드라마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는 분은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재개발 공부는요, 옥수 13구역, 옥수 13구역이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 촬영지가 옥수 13구역이거든요. 거기 주인공이 누구였나요? 우리 아실만한 분들이 석순자님 아실만한 분인데, 순자님하고 조정은님 같으신 분은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김주현님은 일부러 정답 틀린 것 같다. 그죠? 최수종이나. 예, 조정은님 역시 한석규, 최시라, 최민식. 이 좋은 기억력. 그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 촬영지가 저 옥수 13구역인데요. 그 드라마가요, 1994년도 드라마예요. 서울의 달 드라마가요. 이게 1994년도
제가 이게 연도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전에 제가 밤에 케이블 TV 돌리다 보니까요. 옛날 드라마 재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케이블 TV에서요. 봤더니 밑에 자막이 나와요. 1994년도 MBC 드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994년도는요. 옥수 13구역이 재개발이 추진될 때였어요. 근데 입주한 지가 지금 저기 한 4년 된 것 같은데 옥수 13구역이 재개발 끝에 입주한 게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30년 만에 입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 13구역이 재개발 추진해서 완공된 파크힐스 아파트 입주한 게 30년인 거예요. 대단하죠. 30년 걸렸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촬영하고 있을 때도 한참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일 때였습니다. 김주연님 채시라, 예, 맞죠, 그렇죠? 석순자님 아하, 예, 아하, 예. 자, 그래가지고 그 우리 재개발 사업의 많은 특징들을 보여주고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재개발 사업이 바로 옥수 13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수 13구역 가지고 공부하면요. 재개발 사업 절차 있잖아요. 다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수 13구역. 저는요. 옥수 13구역 옆에 옥수 12구역에 제가 조합원이었거든요. 저는 13구역보다 먼저 입주를 했죠. 제가 재개발 지분 사서 입주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하 공장을 샀어요. 저는요. 옥수 12구역이 13구역보다는 더 달동네였거든요. 근데 왜 서울의 달 드라마를 갖다가 옥수 13구에 찍었냐 그러면요. 서울에서 이제 달동네를 딱 선정해가지고 달동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만들고 싶은데요. 가장 낡은 달동네가 옥수 12구역이었어요. 제가 조합원이었던데. 근데 거기는요. 진짜 달동네입니다. 완전 쓰러져가는 달동네인데 문제가 있어요. 카메라를요. 한강 쪽으로 딱 돌리면은 동호대교 바로 앞이거든요. 한강이 쫙 보이는 게 이게 전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동네 분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옥수 13구역으로 간 겁니다. 옥수 13구역에서는 한강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옥수 13구역에서 요 드라마를 찍는데 드라마 촬영할 때도 재개발이 추진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만에 입주를 했어요. 파크힐스에. 나이 60세 때 환갑 기념으로 낡은 빌라를 산 겁니다. 요 갖고 있으면 이제 새 아파트 분양받으니까. 그런데 30년이 걸렸기 때문에 90세 때 이제 입주하게 됐는데 대부분이 90세까지 견디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입주할 때 보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싶더니요. 다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조합원이 살아서 입주한 적이 없고 거의 없습니다. 원조합원들이. 다 원조합원들은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상속받아서 입주한 데가 옥수 13구역이죠. 여기가. 예. 그래서 이 옥수 13구역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재개발 공부를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서울의 달 드라마 촬영지 옥수 13구역에서 정비 계획을 당연히 수립했겠죠. 그래서 정비 계획 이름은 옥수 제1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 계획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정비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은요. 그 다음 단계가 정비 사업하는 대상 지역인 정비 구역을 지정해요. 이제 공식적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은요. 이제 누가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해가지고 사업 시행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이 나와요. 사업 시행 방법이라 그러죠. 사업 시행 방법이 나오고 또 누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가. 사업 시행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사업 시행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에 이제 정비 조합이 나오는 거죠. 정비 사업 조합이라고 나와요.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만약에 재건축일 때는요. 재건축에만 나오는 게 안전진단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재건축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이 안전한지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지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와야지만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에서만 안전 진단이 나옵니다. 그 사업 시행 방법하고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걸 받아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요. 이것을 고시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보통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곳에요. 플랜카드가 걸려요. 경축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취득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잖아요. 그 다음에 새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5년 걸려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 허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못 받고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낡은 빌라를 샀어요. 다세대 주택을 갖다가 이게 가치는 1억밖에 안 하는데 프리미엄을 2억을 주고 3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못 받으면요. 재개발 재건축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프리미엄 2억이 날아가는 거고요. 1억밖에 가치가 안 남는 거죠. 그럼 손해보는 거예요. 예. 가끔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도로를 사시는 분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도로도 재개발이 성공이 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도로를 샀는데 재개발이 안 됐어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못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망하는 거예요. 빌라를 갖고 있다가 재개발 안 되면 그 빌라 자기가 살거나 임대라도 할 텐데 도로를 샀는데 재개발이 안 되면요. 이 도로는 이제 쓸모가 없죠. 자기는요. 남들이 밟고만 다니니까.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못 받고 주저앉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잖아요. 이때부터 새 아파트 입주까지는 5년 이상 입주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재개발되는 지역에 낡은 빌라를 사서 아파트 분양받고 싶다. 그러면 언제 지분을 사야 될까요? 자, 지분을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답변 한번 남겨줘 보세요. 재개발 지분은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예.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이건 이제 아실 만한 분이 역시 석순자님, 그 다음에 조정은님 같으신 분, 상당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석순자님 사업 시행 인가 후 그랬고, 조은정님도 인가 고시 후 이렇게 하셨는데, 인가 사업 시행 인가 받잖아요. 경축하고 이때 인가 받고 난 다음에는요, 지분값이 폭등을 해요. 예를 들면요, 작년 3월 달이었습니다. 작년 3월 달에요, 한남동의 한남 3구역, 한 4,000세대 지을 거예요. 한남 3구역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난 다음에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분이요, 한 4억인가 올라버렸어요. 예. 그럼 인가 받고 난 다음에는 지분값이 폭등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인가 받기 직전에 사는 거예요. 인가 받기 요때 위험이 따라요. 왜? 근처 부동산에 갔더니 여기 인가 언제 나와요? 그랬더니 내년 봄에요. 봄이 됐더니 다시 가을에 봄, 가을, 봄, 가을 해가지고 한남 3구역은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내년에 나온다 그러면서 7년인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양치기 소년과 늑대야. 이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런데 이제 작년 3월 때 인가 나와버린 거예요. 7년 만에 나왔어요. 7년 만에. 자, 그래서 자기가 확실하게만 안다 그러면 가장 좋을 때가 인가 받고 나면 지분값이 폭등해 버리니까요. 인가 받기 직전에 진짜 확실하게 인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조합장이에요. 조합장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조합장이. 그래서 조합장이 전화해 주는 거죠. 요거 다음 주에 인가 나올 것 같아. 어떻게 아세요? 방금 구청장님이 도장 찍었어. 도장 찍고 난 다음에 조합에 공식적으로 서류가 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한 열흘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합장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가 전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인가 전입니다. 예. 인가 직전. 근데 인가 난도 확실하게 알 때죠. 그렇죠?
인가 받고 나잖아요. 이 날린 거예요. 이제는 왜요? 이제는 5년만 있으면 새 아파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거 살까 말까, 저 다 망하지 않을까, 언제 인가 나올까 해가지고 이렇게 바라만 보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대박을 친 거죠. 그렇죠? 인가 나오는 순간. 예. 그래서 이런 거 알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자기가 여기에 지금 흐름에 빠져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서울의 달 드라마가 1994년 드라마인데 우리 누님들 있잖아요. 예? 조정은 씨라든가 이런 우리 누님들은요. 옛날 드라마 주인공도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기억력이면은요. 무조건 중개사시험 붙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듯이 이 공법을 공부하시면요. 아주 고득점으로 붙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시행계 인가고시 있다. 그러면 이제 5년 있다가 입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업시행계 인가고시 후에 이제 120일 내에요. 분양 공고를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분양 받으실 분들 분양 신청하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분양 받으실 분들 분양 신청하세요 그러면 거의 다 분양 신청하겠죠? 이게 바로 분양 공고예요. 분양 신청하라는 분양 공고고요. 자, 분양 공고를 보고 난 다음에 분양 받을 사람들이 이제 분양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분양 신청을 다 마감하고 난 다음에는 분양 신청한 사람들한테 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 주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요. 이것을 관리처분 계획이라 그래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요. 조합 같은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고 이것을 고시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그러면 이 관리처분 계획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은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전 시간에 우리 환지 계획이라는 말 들었죠. 환지 계획. 환지 방식의 환지 계획은요.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에요.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계획이 환지 계획. 관리처분 계획은요. 낡은 땅 위에 낡은 건축물을요. 새 땅 위에 새 건물로 바꿔주는 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주면은 관리처분 계획. 땅만 바꿔주면 환지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 뭐예요? 관리처분 계획. 예, 관리처분 계획이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뭐냐 그러면은요. 낡은 토지 위에 낡은 건물을 부시고 새 토지에 새 건물로 바꿔주는 것이 이게 관리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관리처분 계획은요. 요 낡은 건물이 있죠. 낡은 토지에 낡은 건물, 이렇게 꼬면 자국도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부시고요. 새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서 여기를 자기가 분양받게 됐다. 낡은 토지에 낡은 건물을 부시고 새 토지에 새 건물을 짓기까지 모든 계획이 다 나와요. 모든 계획이 다 나온다. 그래서 낡은 토지 건물을 언제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언제 완공하는데 20평대 아파트는 몇 세대를 짓고 30평대는 몇 세대, 40평대는 몇 세대 짓겠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이 다 뭐냐 그러면요.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고 난 다음에는 드디어 사업 시행이 들어가요. 이제 공사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게 공사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사업 시행의 출발은 철거부터예요. 이제 부시는 거죠. 철거하고 한 3년 정도 공사가 진행돼서 이제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준공인가라는 걸 받아요. 준공인가 받고 공사 끝났다는 공사 완료 고시랍니다. 공사 완료 고시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양 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양 설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분양 설계. 자, 분양 설계는요.
아까 물권법 진도는 다 나갔다 그랬죠. 아까 누가 말씀하셨나요? 물권법 진도 다 나갔다는 거 말씀하신 분. 김주연 씨죠. 자, 그러면 우리 물권법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요.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있어요. 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주의는요.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한 개다.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요. 25층짜리 101동을 완공했어요. 완공하는 순간 소유권이 몇 개예요? 일물일권주의. 하나죠. 그러면 이제 101호, 102호 분양받을 사람들한테 구분 소유권을 만들어줘야 되죠. 이게 바로 분양 설계예요. 구분 소유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민법에 나오는 그 일물일권주의가 바로 이제 구분 소유권을 만드는 작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분양 설계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이 있죠. 분양 받으신 분들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게 분양 처분입니다. 분양 처분. 이제 분양 신청한 사람들이 이제 새 아파트 분양 받죠. 그러면 자기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해요. 등기하고 청산할 거 있으면 이렇게 청산하는 겁니다. 등기 청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요. 근데 저기 청산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려요. 제가 아파트 입주한 지가요. 저는 입주한 지가 벌써 7년 됐거든요. 옥수 12구역에서 저는 재개발 지분을 사서 아파트 입주한 7년 됐는데 몇 달 전에 한 3개월 전인가요. 우리 옥수 12구역 재개발 조합이 청산이 끝났어요. 이제 청산 끝나 해산했습니다. 세상에 아파트 입주하고 난 다음에 청산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 청산이 오래 걸린다고요. 예. 7년 만에 이제 청산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요 절차가 이제 정비사업 시행 절차입니다. 예. 그러면 요 절차 제가 네모 박스를 쳐놨잖아요. 요 네모 박스 친 것이 바로 절차 중에서 굵직굵직한 핵심 절차예요. 요 절차에다 우리가 살을 붙여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정비사 공부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비법 절차도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전체 체계도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마다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정비법 문제를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6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우리 기초과정 때는 이제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키워드 중심으로만 한 번씩 보시면 되는데 거기 제2장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나 웃긴 게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요. 지네들은 이것을 안 써요. 지네들은 정비기본계획이라고 줄였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더 줄여서 기본계획이라 불러요. 그래서 수리권자, 특별시장부터 시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기본계획 수리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이걸 수립하고요.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절반인 5년마다 재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5년마다 수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기본계획 핵심이 이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수립하고 10년 단위. 왜 10년 단위일까요? 10년은 강산이 바뀌죠.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절반인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정비계획은요. 정비계획을 또 입안한 것을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안 결정 합쳐서 우리가 이걸 수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요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인데요. 여기서 군수 중에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인천광역시장의 지배를 받아요. 독자성이 없습니다. 그 군수는 제외라는 거예요. 그다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는데요.
지정권자, 입안 결정권자가 바로 또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 계획을 입안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다 같아요. 그건 요것이 이제 1번 트랙이에요. 이게 1번. 하나의 1번 절차. 두 번째는요. 저 광역시의 군수하고요. 광역시의 지배를 받는 광역시의 군수하고 자치구 구청장. 자치구 구청장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는 어디 있습니까?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있죠. 그럼 이것을 갖다 우리가 줄여서 구청장 등이라 그래요. 구청장 등이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요. 정비 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절차가 있다고요. 자, 정비 계획을 갖다가 저기 6명이 입안하고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입안해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재 우리가 주로 쓰는 절차는 2번 절차죠. 왜요? 2번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요. 1번은 2년 전에 생긴 거예요. 근데 1번은 거의 안 하죠. 그러면 서울에서는요. 자, 성동구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한다 그러면 정비계획을 다 성동구청장이 입안해서요. 서울특별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자기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법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2년 전에요. 서울특별시장이 성동구를 비롯한 서울의 전체 지역에 정비계획 자기가 다 입안 결정, 자기가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청장을 통하지 않고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두 갈래의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2번으로 주로 하는 거죠. 다 2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번은 만일을 대비해서 서울시장이 마음 먹으면 서울시에서 모든 정비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1번이에요. 1번은 거의 안 쓰겠죠? 그렇죠? 예, 2번입니다. 자, 그 얘기가 지금 64페이지 넘어서 65페이지 65페이지는 기본 계획인데 지금은 뭐 자세한 거 보지 마시고요. 66페이지가 정비 계획을 입안 결정해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그 절차가 나오는데 이쪽이요. 지금 공부하려고 보면은 법 조문이 아주 엉망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 조문을 갖다가 공부하는 사람 편하게 만든 게 아니라 쌀 한 줌을 주워서 바닥에다 뿌려놓은 것처럼 법 조문을 만들었어요. 공부하는 너네들이 알아서 정리해서 공부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알아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정비계획의 내용, 정비계획하는 일이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 그런가 보다. 67페이지 지금은 이제 안전진단 나왔죠. 자, 안전진단에 자세한 거 보지 마시고 안전진단은 어느 사업에만 나오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최저 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죠. 부셔야 된다 이거죠. 위험하다. 노후 불량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뒤로 좀 넘기셔가지고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 70페이지에 정비구역 등의 해제라는 게 나오는데요. 정비구역 해제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아까 우리 옥수 13구역이 정비사업 추진해서 30년 만에 입주했다고 그랬잖아요. 60세 때 지분 사신 분이 90세 때 입주하는데 살아서 입주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예전에 왜 30년 걸리는 재개발 사업이 나왔냐 그러면 그때는요. 일단 정비사업 추진하잖아요. 중단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포기라는 건 없어요. 일단 하다가 잘 안 돼. 그럼 중단해. 또 해. 또 중단해. 또 해. 이런 식이고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시켜서 아예 정비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규정이 없었다고 예전에는요. 그래서 30년 만에 입주하는 거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정비구역 해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몇 년 안에 뭘 안 하면은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시키겠다. 그 정비 사업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는 30년 걸려서 정비 사업이 끝나서 입주하는 일은 절대 없죠. 왜요? 중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진도만 안 나가면은 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것이 바로 이쪽 내용이고 71페이지에 정비구역 안에 행위 제한 나왔어요. 바로 개발행위 허가주의예요. 자,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은 뭐예요? 장차 정비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죠. 그러면 정비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한테는 저촉 안 된다는 허가, 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해라. 뭐 허가 대상이요. 우리 국토계획법보다 추가된 게 있죠. 용도 변경 1번에 용도 변경 추가됐고 7번에 중목의 벌침이 식재가 추가가 됐죠. 요거 보시고 밑에 이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 같은 허가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네요. 자, 뒤로 넘겨주시면 이제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 시행 방법에서는요 3개 사업이 나옵니다. 그렇죠? 3개 사업.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볼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2번 재개발 사업. 3번 재건축 사업. 그래서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사업 시행 방법이 4가지나 나와요. 이거 우리 지금 이야기 너무 힘들겠지만 일단 4개 제목만 좀 알아놓겠습니다. 4개 사업 나오는데 먼저 자력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여기 이제 자력 방식인데요. 일명 자력 방식 그래요. 그 다음에 수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땅만 바꿔주고 건물 네가 지어라. 환지 방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으로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4개를 섞어서 혼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재개발 사업은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하던가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재개발 사업은 99.9% 관리 처분 계획으로 하겠죠. 낡은 토지 위에 낡은 건물을 새 토지에 새 건물로 바꿔주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땅만 바꿔줄 수도 있대요. 땅 받은 사람이 지가 필요한 건물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요. 오로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가능하고요. 시험 문제 절대 환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땅만 바꿔주고 네가 건물 알아서 지어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재건축 사업의 목적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목적이거든요. 땅만 바꿔주는 거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던 거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없다.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비 사업을 자기가 한번 해보면은 이해가 조금 쉽겠습니다만은 이 해본다 그래도 말이죠. 자기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좀 공부하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해 보지 않고서는 내용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 누가 시행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시행자가 거의 다 시장이나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이런 사람이 되는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조합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조합은 절대로 시행자가 안 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시험 문제죠. 조합이 죽었어요. 조합이 죽은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조합이 죽었다. 그래서 조합은 시행자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요, 사업 시행자가 재개발 조합이 시행자 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지네들 조합 안 만들고 그냥 시행자 될 수 있어요. 단 20명 미만일 때.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사업 시행자 될 수도 있고, 근데 토지 등 소유자 20명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공장이나 상가를 갖다가 재개발할 때는요, 공장이나 상가를 몇 개 회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되는 자가 그 회사인데, 그 회사가 몇 개밖에 안 돼. 근데 몇 개가 전체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명이 안 되지. 일단 조합 안 만들고 그냥 지네들 이름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서 뭐 동호회처럼 규약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이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사업 시행자 안 되는 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조합이 죽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예. 뒤로 좀 넘겨주시면은요, 이제 74페이지 밑에 보시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하고 조합 설립이 나와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먼저 만들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조합도 역시 여러분들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아, 조합이 있구나. 바로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조합이 있구나.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0페이지를 보십시오. 80페이지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고 나오죠. 바로 정비 사업해도 좋다는 시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 81페이지 봤더니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 그래서 임시 거주 시설하고 임시 상가 설치는 두 개 사업에서만 나와요.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 자금 융자 알선 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조치에 그것도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그 다음 뒤로 넘기시면은 이제 어디를 보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거기 나오는 뭐 82페이지 매도 청구라든가,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뭐 밑에 지상권 등 계약 해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구상권, 이거 다 민법이죠.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 우리가 1월 달부터 이런 거는 공부할 거예요. 1월 달부터 기본서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좀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이제 분양 공고가 나오죠. 예, 분양 받으실 분들 분양 신청하는 분양 공고. 그 다음에 분양 공고를 보고 분양 신청을 하겠죠. 분양 신청. 그 다음에 거기 85페이지 그 중요한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뭐라 그랬어요? 낡은 토지 위에 낡은 건물을 새 토지의 새 건물로 바꿔주는 게 관리 처분 계획 그랬죠. 그 관리 처분 계획으로 하는 일이 내용이고요. 내용. 그 다음에 85페이지 맨 밑에 관리 처분 계획 수립 기준 나오잖아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86페이지에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이 박스 안에 나오는데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뭐 1월 달부터 해서 계속 이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 정비법은요, 주택법도 알아야 되고 뒤에나 주택법. 왜요? 투기 과열지구 다 섞여 있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하고. 저 뒤에 주택법에서 나오는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 이 정비법하고 다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까지 간략하게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보셔야지만 여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가 정비사업 준공인가 받는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목적사업 달성으로 해제가 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전의 고시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전의 고시. 뒤로 넘겨주시면 이제
88페이지에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 청산금이 쭉 나오고 88페이지 밑에 가로 3번 보시면 저당권의 물상대의라고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혹시 물상대의 배우셨습니까? 자, 우리 물상대의 배웠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물상대의. 민법 시간에 물상대의 배우셨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던 민법의 물상대의는요, 화재 보험에 들어있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은행이 돈을 빌려준 겁니다. 저당권 설정하고. 근데 그 건물이 불에 탔다. 이제 목적물이 멸실이 됐지만 목적물, 불탄 건물 대신에 이제 화재 보험금을 받게 되죠. 그 화재 보험금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걸 물상대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물상대위가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낡은 토지 건물 위에 이 갑이라는 소유자가요,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한 3억을 빌린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요, 요 아파트를 갖다, 이게 한 15억짜리, 요걸 분양받게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같이 따라서 옮겨가요. 새 아파트에 이제 15억짜리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이 되는 건데, 이 갑이 3억을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15억짜리 자기가 아파트를 받아야 되는데, 조합에다 와서 얘기하는 거, 저 15억짜리 아파트 안 받을 테니까 이것을 15억짜리를 갖다 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청산금으로 달래요. 이 사람은 이제 15억을 갖다가 현찰로 받아가지고 인천공항 가서 이제 해외로 출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여기다가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하게 되면은요, 요 청산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청산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게 바로 물상대위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물상대위인데요. 물상대위 다 민법입니다. 이게요. 정비법 다 민법인데 물상대위.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법조문에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핵심은 지급하기 전이죠. 청산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압류를 못하죠. 왜요? 우리 저당권의 특성이 뭐예요? 저당권의 특성. 혹시 여러분 저당권의 특정성 아세요? 저당권의 특질 중에 하나 특정성. 특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청산금을 15억을 갖다가 지급하고 난 다음에 압류하려고 그러면 15억이 이 사람의 다른 재산하고 섞여버리죠. 우리 섞이는 걸 뭐라 그래? 민법에서요. 혼화라죠. 혼화. 그리고 이제 분리할 수 없는 게 혼화잖아요. 여러분, 혼화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폭탄주죠. 자, 혼화의 대표적인 예가 폭탄주라니까요. 폭탄주. 그래서 혼화의 대표적인 예는 폭탄주다. 그 다음에 50세주라고 있죠. 100세주에다 소주 섞은 거. 이게 다 뭐예요? 혼화죠. 혼화. 그래서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 하지만 저당권의 특징인 특정성이 유지가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좋은 정리 멸회공선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좋은 정리, 이거 멸회공이 뭡니까? 난 처음 들어보는데 멸회공이 뭐야? 예? 멸회공선하네요. 예. 공법 시간에 이상한 말을 써놨어요. 예, 멸회공. 난 뭔지 모르겠다. 예. 멸실. 멸이 멸실이고 훼손하고, 공은 또 뭐예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그래서 이제 물상대위가 되는 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앞에 자만 따서 외우는구나. 그 앞에 자만 따서 외우다 보면 나중에는요, 내가 무슨 자를 땄는지 까먹는 수가 있어요. 앞에 자만 따서 외우다가 내가 뭘 외웠는지 까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법대는 공부할 때도 앞에 자만 따서 막 외우는 다음에 이건 무슨 자를 땄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일이 생기죠. 예. 열심히 공부한 표가 나네요. 민법을 열심히 공부했구나. 예. 자, 그래서 이제 저당권의 물상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낡은 토지 위에 낡은 건물을 새 토지의 새 건물로 바꿔주는 거죠. 물상대의가 일어나고, 그다음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 그래서 우리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해서 사람 다 이주하고 나면요, 텅 빈 동네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찰 강화 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정비법에서 대체적인 절차 진행 순인데요. 지금 너무 어렵죠. 원래는 이번 달에 정비법 강의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1월 달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가장 중요한 용어 정의를 가장 쉽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절차를 제가 네모 박스를 그리면서 이 절차가 어떤 것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 절차를 수없이 제가 칠판에 그리면서 이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적어 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만들어 드린 여기 절차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 절차를 그리면서 제 진도를 따라오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시험 볼 때쯤 되면은 정비법은 절대 안 틀립니다. 절차 진행 순으로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오늘 이 정도로 수업을 좀 마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건축법을 공부할 건데요. 건축법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얼굴 못 보고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볼 테고요. 저는 여러분 얼굴 못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빨리 끝나기를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오프라인에서 얼굴 볼 때까지 여러분 진짜 건강하게 수업 진도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우리 기본서 나오면은 기본서에도 밑줄도 같이 잘 치면서 저하고 남은 기간만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좋은 성적 다 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